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힐 홍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대라는 이름의 외계인입니다. 치유심리학자 김영하 작가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책 표지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10대와 부모를 위한 치유심리 에세이입니다. 아직 전 미혼이지만 지금 책을 읽는다면 후에 제 아들, 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나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독서를 하면서 참 아쉬웠던 그러니까 그 사례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랬었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야 무작정 제 부모님을 탓할 순 없더라고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랬구나, 정말 그랬구나, 그런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하나만 제 머릿속에 얻어가도 앞으로 제가 꼭 자식들이 아닌 주변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5개를 줄여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된 이유로 내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다. 아들이 가출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건 심각한 문제일까? 아니면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일까? 한 번도 가출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 혹은 나처럼 모범생이었던 사람들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실은 더 크다. 자신의 견고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일 뿐. 그 바깥의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걸 감당할 마음의 여유는 아직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냥 참고 주저앉아버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 울타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와르르 무너지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대학 때 감당할 수 없는 자유의 울타리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라도 집을 나가보는 게 스스로의 길을 찾는 데는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 뭔 모르고 집을 나갔더니 마음은 더욱 편하지 않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아, 이것만이 문제 해결의 최상은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용기 내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반겨주는 가족들을 만난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나의 빈자리가 있구나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 가출과 같은 일탈 행동을 머리가 굵어진 후 대학생이 되어서야 혹은 그 이후에 저지르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상처는 잘 아물게만 해준다면 나중에 더욱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다. 속에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터뜨려야 할 때, 터뜨리지 못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암묵적인 폭력의 피해자였다가 나중에 가해자가 된다. 자신의 생각, 그것이 아픔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것을 누구에게도 잘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주변 사람들을, 아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그저 며칠간의 가출을 보고 비행 청소년이라고 낙인하고 엄마 지갑에 손을 댄 것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규정짓지 않는다면 잠시 분하고 화나고 답답한 마음을 표출한 해프닝이라고 여겨지고 한두 번쯤은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을 반전을 보여준다면 10대들은 감동받는다. 나는 그것을 아주 건강한 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결코 상처를 남기지 않으니까. 문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이 해프닝이냐 아니면 진짜 문제냐. 어른들에게는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건강하게 처리할 성숙함이 필요하다. 아니, 절실하다. 여기서 건강한 처리라는 단어가 인상이 깊었어요. 가출하면 어릴 때는 무조건 안 좋은 거, 부모님께 혼나는 거,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거, 친구들한테는 막 허세로 생각이 되죠. 갔다 왔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출이 잘하는 것인가 라는 게 오히려 좀 심적이나 내적이나 더 괴롭고 힘들었어요. 네, 제 경험이에요.
이때 가출했다 돌아온 자식을 혼내는 것보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들 왔어? 밥 먹자 라는 그런 한마디를 제가 들었다면, 그 건강한 처리를 했다면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할 해프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변을 보고 이제 뒤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한 처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사람인데 어떻게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부모의 기분이나 처지에 따라서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매를 든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은 엄마가 어떻게 나올까? 자녀는 매번 그것에 맞추려고 할 테니까. 부모의 기분, 부모의 상태,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부모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학습이 된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그나마 끝까지 부모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한다면 다행이다. 이것이 계속되면 점점 거짓말이 늘어나고 허언망상증도 생긴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해지면 극단적으론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 살인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신이. 이게 일관성이라는 거는 정말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이건 제가 그 간호학과라서 이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아동간호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린 자식들을 이제 그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기억나는 게 훈육의 법칙.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혼낸다라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이한테 잔소리하거나 혼내게 되면 아이는 정확히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게 된대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아이도 혼란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가요. 단, 저 스스로 이제 일관성을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지, 이거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쁘고 사랑스러운 10대를 바란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롯이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책에 쓰여 있듯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에게 안겨준 웃음과 행복이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어서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하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하고 자신의 잣대에 맞추어 아이를 재단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은 얼마나 그 잣대에 맞추어 자라나 주었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상냥하고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미운 7살을 지나 10대를 지날 때쯤, 부모는 아이의 산만하고 예민해진 모습에 당황하고 반항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아이들에게는 그 10대가 다른 모습인 걸까?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10대를 지나는 아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것을 겪는다. 하지만 이때 형성되는 이 세 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주변 환경,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10대가 되기를 바란다면, 무모한 목표나 기준으로 아이를 닥달하지 말고
그들의 상태와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시점의 목표를 잘 파악하고 도와주기를 권한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학습이 필요하다. 아니, 그 이전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답도 있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긍정적인가. 10대 또한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다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10대란 과연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육체적, 발육 기준에 맞추어 적절한 키와 체중,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정신적, 최소한 남의 말을 왜곡되게 듣지 않는 건강함을 갖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 자세,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심리적,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불안감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대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다소 추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10대가 지나고 나면 몰라보게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이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잘못한 행동과 무심코 내뱉은 말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기보다는 아이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10대 또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른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 위 세 가지에 맞춰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것보다도 아마 세 번째에 있는 심리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일이란 참으로 힘들다. 정서 중에는 분노, 우울, 불안감 등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잘 조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른조차도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니까.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보통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 마냥 혼내고 다그치는 대신 아이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면 어떻겠는가. 지금의 나조차도 때때로 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엉뚱한 상황에서 눈물이 나고 전 눈물 안 나요.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사춘기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러한 감정 조절 능력을 바란다는 것은 그 기대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좌절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미래가 다른 이유는 그 좌절이 어떻게 다루어졌냐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변해가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불만감은 결코 그 아이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조건 잘못에 대해 눈을 감아주라는 것도 아니다. 부모는 잠시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가 10대였을 때 내 실수에 대해, 내 좌절에 대해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응원해 주었던 이가 있었는지 떠올려보자. 답은 거기에 있다. 결국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대한민국은 오디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방송 채널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실력을 뽐내며 오디션에 참가한다. 대체 왜 그들은 모두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전 연예인이 될 거예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는데 그건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니까 춤이랑 노래를 연습해서 가수가 되려고요. 내년엔 슈퍼스타 K 나갈 거예요. 가수가 될 거라고? 물론 넌 참 예쁘긴 하지만 공부도 잘하니까 좋은 학과를 선택해서 또 다른 꿈을 이룰 수도 있잖아.
너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꿈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할 사람은 저 말고도 많잖아요. 스타가 되는 건 힘들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요. 그렇구나. 스타가 되면 뭘 얻을 수 있는데? 일단 돈도 많이 벌고요. 인기도 많아지죠.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고 차 안에서 손만 흔들어줘도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저는 좀 덜한 편이지만 연예인 사인 한 장 받으려고 방송국 앞에서 며칠씩 죽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하여튼 날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멋지게 살다 죽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맞아. 인생은 한 번뿐이지. 내가 가진 새로운 꿈도 참 좋겠구나. 잘해서 스타가 된다면 선생님도 사인 한 장 미리 예약해둘게. 하지만 내 말처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언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봐.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가 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너를 나타내고 내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많으니까 말이야. 내게 와서 매주 수요일마다 상담을 받고 가는 세롬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되겠다며 성적에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면 좋겠다는 것.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자기 PR 시대를 넘어 내가 남 앞에서 튀어야 하고 주목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디션에 지원하고 스타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가는 수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존재감,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그것이 멋있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인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10대들에게서는 보통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요즘 10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조금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지 못하면 툭 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먹고 살기에 바빠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할 일을 스스로가 챙겨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해 특히 엄마들에게 훨씬 많은 여유가 생겼다. 에너지를 쏟을 곳이 없는 엄마는 아이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모든 것을 엄마가 대신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제 미술 수업 있다더니 준비물을 잘 챙겨갔니? 오늘도 늦잠 잤다면서? 아, 그래서 엄마가 퀵 서비스로 보내줬어요. 아이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다. 작은 것에 애정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았던 옛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은 모든 정보가 너무나 흔하게 보급되어 있어 즉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으니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자신이 챙겨야 할 준비물도 대신 챙겨줄 사람이 있고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모든 것이 손에 주어지는데 이렇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 없어지니 성향 자체가 급해졌다. 급하니까 자신이 궁금한 것을 끈질기게 찾고 그 답을 얻어내는 과정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희열, 떨림 등을 맛보지 못한다. 그래서 즉시 답을 얻을 수 없거나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있는 대로 짜증이 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10대 혹은 부모를 상담할 때 슬로우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디지털 환경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주관적으로 사용하고 그 안에서 슬로우를 배워가는 것이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으면 금세 불안해지고 다리를 심하게 떨며 PC 앞에 앉아 난무하는 자극성 기사들을 읽어대는 상황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모두 전환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이 촉진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즉 휴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다.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생각에서 멀어져 천천히 나에게 집중하고 그러다 생각을 비워버리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된다. 육체적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쉽게 짜증내고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조바심 내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변화는 쉽지 않다. 그 순간 내 말을 이해하고 따라하던 아이들도 돌아서면 다시 자신이 아닌 핸드폰이나 그 외의 스피디한 모든 것들에 신경을 쏟고 마니까. 10대는 진득하게 한 곳에 붙어 앉아 완성품을 만들어내거나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단 한 단계를 뛰어넘는 일을 결코 해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편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내와 기다림과 느리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편견이 아닌 사실이 아닌가. 어쨌든 앞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자면 10대들의 성향이 대부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10대들의 후문을 들어보면 지독하리만큼 독하게 연습하고 승부욕도 강하다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성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학벌, 집안 등 의외의 면 때문에 엄친아 소리를 듣는 사람들. 느닷없이 검색어에 올라있는 그들의 프로필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하기도 하다. 엄친아, 엄친딸로 불리는 그들이 수시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은 결국 그만큼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도 희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인정을 받기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죽도록 노력한다. 인정받기 위해서, 부각되기 위해서. 머슬로우가 말한 5가지 욕구의 단계를 보면 인정의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종종 어떤 부모가 찾아와 키고 싶어 안달내는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난 부모에게 그에게 진심으로 잘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실제로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소질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목표 때문에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며 뒷바라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어느 때 그런 칭찬을 해줄 수 있겠냐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말해주었다. 모든 인간은 인정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답니다. 10대는 특히 더 그렇고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은 대단한 욕구다. 10대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더 지독해질지도 모르고 아니면 애당초 자신을 비하하며 자존감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 잘하고 있다. 넌 할 수 있다. 는 한마디 말.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일에 한 몫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상처 주고 미안해서 그런 거 우리도 다 알아요. 선생님,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방에 혼자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랫동안 아이를 타이르며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기만 했어요. 여전히 저보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우기고 있네요. 가방을 챙겨 신발을 신기 위해 현관을 나섰는데 또 저를 따라 나와 울면서 보채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는 건 싫으니 집안,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있어 달라고 말이죠.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엄마와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두 모자는 수시로 나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어
자신이 처한 답답한 상황과 힘든 속마음을 전해왔다.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아이를 보며 그 아이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을 것이라 짐작이 되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강렬한 애정과 분노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그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따라 심각한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할 경우 자살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보통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이는 이유는 버림받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연약하고 취약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고 누군가와 분리되는 것, 특히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엄마에게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미운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출했다가 또 바깥에서 안 들어오겠다고 말하는 엄마에게 빨리 당장 들어오라고 때를 쓰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아이는 엄마가 싫지만 엄마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금 치유를 시작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울감에 빠지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한 일이 잦거나 육체적 싸움마저 빈번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보며 궁금했던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저토록 깊은 관심 갖고 항상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러한 장애 증상을 보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저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직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어릴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 부모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듯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항상 어떤 불안감이 있고 그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정체의식이 결여된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 스스로 충동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에게 참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 말이지요, 제가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는데 실은 남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안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억지스레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무능력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저는 무작정 남편을 미워하고 거부했어요. 남편은 그런 나를 물론 감당하기 힘들어했죠. 그러다 덜컥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저는 항상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승진을 앞두고 있어 늘 밤늦게 돌아왔고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더욱 많았지요. 제가 입덧이 심했는데 밤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편에게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이 승진에 실패하면서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엔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이 결혼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끊임없는 생각에 아이의 양육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두고 차마 이혼할 수 없어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갔지만 아이가 어릴 때 저희 부부는 참 많이 싸웠어요. 나중에 남편은 저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결혼 전과 너무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어 아이를 그냥 내버려둔 채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친정에서 며칠 지내다 오면 조금 나아져서 다시 제자리를 찾곤 했는데 그럴 때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상한 우유를 먹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유식도 제 손으로 제대로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게 저희 부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야 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부부 사이도 원만해져 그동안 아이에게 쏟지 못한 사랑을 베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상하게 자꾸만 저희 부부, 특히 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 혹은 집착증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어떻게든 잘해주다 보면 그 미안한 마음을 아이가 알고 용서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곧 중학생이고 또래 아이 중에는 제법 의젓한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 왜 저러나 싶어 너무 속이 상해요. 선생님, 모두 제 잘못이겠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놓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잘하고 싶은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랑이 오롯이 부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사랑이 아닌 잘 못해준 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 사랑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강한 거부감이 밀려온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나를 버려두었고 나한테 너무 못해줘서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잖아. 미안해서 하고. 나를 찾아온 엄마는 내 앞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았고 나는 그녀가 내게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말처럼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극심한 불안증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부모로부터 일관성 없는 사랑을 받아온 아이.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극도의 사랑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극도의 미움을 받아온 아이는 그처럼 극단적인 불안증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감정을 컨트롤하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보다는 어른에게 그것은 더 쉬운 일이라고 확신한다. 화가 난 마음을 누르지 못해 소리를 지를 때,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싶을 때,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마음이 골망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 그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참는 일이 나중에 삐뚤어진 아이를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자, 다 읽었어요. 이렇게 10대라는 이름의 외계인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 이 책을 읽어야지 보다는 내가 배울 게 있겠구나 싶어 독서를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실제 사례들을 접하고 나니 나라고 뭐 이런 일이 없겠지 이런 위험한 생각보다는 나부터 제대로 된 인간이 돼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